유럽에 부는 혁명의 기운입니다. 유럽에 혁명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다. 그때 에카테리나 2세의 아들이었던 파벨 1세가 자연스럽게 짜르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 에카테리나와한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정신이 이상이었다는 썰도 있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좀 못생겼고 이 똑똑한 어머니랑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르를 등록했다가 4년 후에 암살이 됩니다. 이 파벨이라는 사람이 남긴 것은 미남의 환가다. 아버지 표트르 3세 그리고 그 아들 파벨은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파벨이 아주 이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꽤 잘생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파벨의 둘째 아내였던 조피 마리 도로테아 아우구스테 루이세, 원래는 이 여인은 비르텐베르크 왕국의 초대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로 와가지고 마리아 표토르보나가 됐죠. 추남 파벨의 두 번째 아내로 와가지고 사남 육녀를 낳습니다. 이 시대 이후에 러시아의 짜르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파벨의 아들들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통 한 17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잘생겼습니다.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이 군복 입은 자세들이 아주 늘씬하죠. 알렉산드르 1세, 콘스탄틴 대공, 니콜라 1세, 그리고 니콜라 1세가 프로이센 출신의 키 큰 장신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니콜라이스 1세의 후손들은 키까지 아주 큽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동쪽으로 영유토를 확장을 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예카테리나 2세 시절에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폴란드 일부까지도 흡수했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흑해 북쪽 지역의 영토를 확보를 했고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베링해까지 도달을 했고 알래스카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되죠. 그게 180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등극한 사람이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아버지 파벨이 4년 만에 암살됐어요. 그때 장남이었던 알렉산드르 1세가 등극을 했고요.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큰 흐름을 제가 그려봤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봉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권이 확립이 되었지만 신성로마 제국,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에는 여전히 봉건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죠. 왕, 귀족, 특히 성직자가 있었죠. 또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때 이거를 바꾼 큰 계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주체들은 누구였냐? 부르주아였죠. 그리고 이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의 반대 용어였던 프롤레타리아가 나오게 되고 또 산업혁명이 19세기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유럽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서는 또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고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해외 식민지를 통해서 부가 들어오고 거기를 통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부를 얻은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계급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계급혁명과 식민지의 여부에 따라서 20세기에는 대전쟁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계급구조의 모순이 이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특히 19세기 초반에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프로이센이나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들은 여전히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20세기에 이런 계급구조 모순이 터져버림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죠. 그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변화가 불기 시작한 시초는 바로 종교개혁부터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공건 귀족사였죠. 교황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국왕이 있고 사제, 영주, 기사가 있고 그 밑에 평미, 농노가 있던 그런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굳건한 신분제가 있던 상황이 17세기, 18세기로 이어져 가면서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르주아,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무너집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죠. 특히 북독일 지역, 영국,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는 교황의 영향력이 없어졌죠. 사제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하면서 개인들의 역할인식이 달라진다. 개인들이 깨어난다. 이걸 계몽주의라고 하죠. 계몽주의가 유럽에 확산이 되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 계몽주의를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된 주체 세력이 누구냐? 부르주아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하면 악덕 상인 계급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부르주아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계급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평민이었는데, 이들이 해외 식민지를 통하든 아니면 상업을 통하든 이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새로운 계급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19세기 중반에 칼 마르크스는 이 부르주아를 악덕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계급으로서 등장한 사람들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상인, 도시의 소시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 사회는 절대 왕정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안에 모순이 내재되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때까지는 괜찮았죠. 하지만 이때 외부 전쟁을 많이 했고 미국 식민지 독립에 도와줬고 여러 식민지를 관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가가 겉모습은 화려하고 폼나지만 실제로 속은 돈이 부족해서 허덕허덕하던 이런 모순이 내부적으로 들끓고 있었죠. 거기에 본래부터 내려오던 계급 구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인구를 보면 평민이 98%, 근데 토지 소유는 평민이 65%, 나머지를 귀족과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세금 부담은 평민들이 다 했던. 근데 권력은 귀족과 사제와 왕이 다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모순적 사회라는 거죠. 그 모순적 사회가 폭발하게 된 것, 이게 바로 혁명이죠. 1789년에 있었던 바스티유 습격으로 시작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 이것이 사회 모순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1공화국이 10여 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1공화국이 프랑스에서 유지가 되는 동안 프랑스를 뺀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체제죠? 여전히 절대 왕정 체제 또는 봉건 체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적대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땅히 전쟁을 치를 만한 리더감들이 별로 없었죠. 귀족들이 다 떠나거나 죽임을 당했고 민중 속에서는 이만한 능력자들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의 적국인데 적국과 상대해서 유일하게 싸워서 이긴 남자 나폴레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화국의 유일한 영웅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1공화국의 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원래 1통령, 2통령, 3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통령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스스로 황제가 되겠나로 선언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있었죠. 여기 다비드란 사람이 그린 그림 있죠. 원래 황제가 되려면 교황이 황제관을 씌워줘야 되죠. 그게 유럽의 관행입니다. 물론 이제 씌워졌겠죠. 그러니까 교황이 씌워졌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한테 관을 씌워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1통령으로 합법적으로 올라섰는데 그거를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되겠노라라고 선언을 하죠. 물론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왜? 10년간의 공화국 체제라는 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죠. 국민들은 공화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처음 경험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깨부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왕을 떠나서 황제로 떠받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국민들은 왕정이 그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폴레옹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황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국들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나폴레옹의 권력은 오로지 총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슈트리츠 전투, 또 트라팔가 해전, 스페인 점령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계속 싸우게 되죠. 근데 러시아를 쳐들어갔던 보로디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은 바로 대륙 봉쇄령이 있었죠. 특히 상대편에 있었던 영국을 제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해전에서는 영국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했죠. 대륙의 국가들이 영국과 통상을 하지 못하도록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러시아는 영국과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프랑스로부터 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프랑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은 대륙 봉쇄령을 걸고 통상할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유럽의 나라들이 프로이센이나 합스부르크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대륙 봉쇄를 굳건하게 해서 영국을 물리쳐야 되는데, 저 러시아라는 나라가 비록 멀지만 영국과 상업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자기 패권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데는 깨부숴야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고, 1812년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군을 했고, 모스크바 옆에 보로디노라는 곳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서 러시아군은 4만 4천에서 5만 8천의 사상 및 포로가 됐고, 프랑스군은 3만 5천에서 6만 명가의 사상 및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군이 더 많은 사상자가 있잖아요. 러시아군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폴레옹이 이끌고 온 건 60만 명이고, 러시아군은 후방에 얼마의 군대가 있는지 몰라요. 5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하게 패배를 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더군다나 나폴레옹 대륙은 60만 명은 프랑스군이 한 10만 명 되고, 나머지는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끌어모은 군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패배라는 게 있으면 이 군인들이 유지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로디노 전투에서 패했다는 건 나폴레옹한테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러시아군을 물리쳤으니까 모스크바를 방어할 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모스크바는 비어 있었죠. 다 떠났고. 그래서 모스크바를 불태우죠. 불타는 모스크바. 9월경에 모스크바에 도달을 했는데, 모스크바는 비어 있고, 짜르 알렉산드르한테 항복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도 알렉산드르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르는 어디 있었을까요? 알렉산드르는 모스크바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모스크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짜르 입장에서는 모스크바가 점령이 돼서 불이 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월입니다. 10월 중순쯤 되면 모스크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저들이 얼마나 버틸 거냐. 결국은 나폴레옹은 여기서 한 달을 버팁니다. 9월 중순에 도착해서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모스크바를 입성해서 있었지만, 짜르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나폴레옹 군대를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넓은 국토, 파리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60만 명을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보급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10월에만 돼도 눈이 내리는 추위, 나폴레옹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러시아에서 프랑스군은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60만 명이 프랑스까지 도달한 건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60만 명이 다 죽었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상당수가 도망쳤겠죠. 프로이센 군인들은 나폴레옹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이 뭉친 군대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되면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결국은 프랑스는 여기서 패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죠. 그랬다가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탈출해서 전투에 와가지고 싸움을 벌였지만 거기서도 패하죠. 결국 나폴레옹이 물러난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폴레옹 패배 후에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나폴레옹 이후의 체제로 해서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때 빈에 모였던 나라들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죠.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가 주도해서 빈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빈 체제의 목표가 뭐였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사실 이들 나라들은 공화국, 혁명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 있었던 왕 또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돌아가자. 그리고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가 복귀시키자. 나폴레옹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예술품들 각국으로 복귀시키자. 그리고 지금 프랑스로 시작해서 불고 있는 자유평등 이런 개념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주장한 놈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혁명 이전에 원래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빈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계몽주의는 전 유럽에 퍼진 상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공권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전쟁, 나폴레옹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러시아였던 거죠. 프로이센도 아니고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상당히 얻은 게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조국 전쟁이라고 불러요.
19세기 이전까지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땅만 넓은 나라였어요. 그냥 유럽의 변방 중에 변방 국가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유럽의 문화를 수입해만 가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여전히 중앙 집권화가 미진한 봉건 체제였단 말이죠. 서유럽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변화가 전혀 없었던 아주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1812년 조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등 유럽 열강의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알래스카, 만주 이런 데서 영국과 프랑스와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가까이 있었던 프로이센,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주변 국가와는 경쟁이 있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와 어떤 접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훨씬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 문화를 흡수만 했지 경쟁 관계가 아니었는데 1812년에 조국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큰 변화가 됐지만 내부 모순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의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전부터 교회와 성직자, 군주, 영주, 농노 이런 체제가 점차 개인들이 중시되는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것이 나폴레옹 혁명으로 폭발했고 또 그것이 전 유럽에 퍼졌단 말이죠. 체제는 여전히 영국의 왕이 있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고 프로이센 황가 있었지만 사람들 생각은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는 내부 고유의 모순도 있었어요. 황제, 농노제, 부르주아, 귀족 이런 내부 모순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자각과 내부 모순이 부딪히면 이게 혁명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